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자가 되면서 더욱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반평생 친구이자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아서 두 대통령을 함께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누구보다 쓴소리를 많이 했던 전 작가님께서 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이 운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유서가 운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남겼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책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이상주의를 꿈꿨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이 뒷받침이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진짜 폭포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물도 뒤집어 쓰고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분수대 같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보기도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출근 때 말하자면 그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 색깔하고 권양수 여사가 입은 옷 색깔하고 비슷하다 하면서 그걸 떠올리려고 하는 거는, 아,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참 보고 싶어 하는구나. 어쩌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을 가끔은 그 동생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요.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되나 잘못되나 곁을 지켜주었던 그 친구의 그 관계는 정치권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참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특수 관계죠. 문재인 없는 노무현은 있을 수 있어도 노무현 없는 문재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문재인은 노무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성품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만났던 이미지는 한 분은 굉장히 격정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런 분이라면, 한 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또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3번 정도 뵀나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딱 하다가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아, 이거 인터뷰 되게 못하네. 질문을 바꿔버려요. 자기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녹취를 했잖아요. 그 출판사에서 그냥 내려고 그랬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굉장히 서민적인 언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하는데, 글로 쓴 거 보면 이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가지고 다 문장을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후보 때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임기응변에 굉장히 강해요. 어떤 우연에도 맞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렇다 되치기 할 수 있는 승부사 기질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뭔가 불안해 보인다라든지 단점들도 있었던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세요. 그 다음에 우연보다는 다 이렇게 계획됐다고 하나 어떤 딱 차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나온 말 그대로 받아 적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전운행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답답한 거지. 정말 이게 뭐냐, 이거냐 저거냐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 딱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하자마자 딱 아주 차질 없이 그냥 툭툭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차분하게 정리가 된 분이구나 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에피소드로 유명한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에 이제 뭐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유독 울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리고 봉하마을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왔는데 군중들의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니까 그 분향소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들어갔고 돌아가는데, 분향소에서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과를 합니다. 분양을 못하게 돼서 뭐 송구합니다 하고 자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장례식장에서 백원호 의원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왔을 때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오냐면서 소리를 지를 때 만류하고 사과까지 하고
근데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김정숙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 울어서 저러다 죽겠구나 싶었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사람 죽는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집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무척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분이다. 꽤 참을성이 깊지만 본인이 결단하면 무척 결단력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언제 봤냐면 그 훨씬 전에 2004년인가 2005년도에 지금 만들어진 현행 9등급 갖고 사립대학은 18등급을 하자 그러고 우리 열린우리당 교육위는 5등급이나 7등급을 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하도 싸우니까 이해찬 총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공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가고 당시에 이제 교육부 총리가 앉아 있는데 근데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었냐? 문재인 그때 시민사회 수석인가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 교육부 총리가 아주 세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번에 그 18등급제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전 사퇴를 내겠습니다. 그 대학의 등살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대학의 요구를. 그러니까 멀리 앉아있는 문재인, 그때도 저는 참 이렇게 우유부단한 분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만두시지 말고 지금 그만두세요. 저 이해찬 총리, 교육부 총리 세 분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그때 상황 파악하고 싸우자고 모인 자리가 아니니까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뚫고 또 얘기해요. 사표 수리하겠습니다. 그만두세요. 전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무척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평상시에 강단을 잘 안 드러내는구나. 꽤 결단력이 있는 모습을 전 봤다. 닮은 듯 다른 두 대통령의 행보가 계속 비교가 될 텐데요. 선호하는 참모 스타일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 사람들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좌희정 우강제. 그다음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희정 우강제는 금강팀, 문재인은 부산팀. 그다음에 문재인 밑에 이호철, 김경수 등등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된 팀들. 이광재 같은 경우는요 조용조용한데 무척 공격적이고 격정적입니다. 안희정이요 열정적이죠 여기도. 그런 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척 오래 참습니다. 아마 운명은 그에게 특전사 수중 침투 폭파라고 하는 임무를 준 게 그 이후에 운명을 결정진 것 같아요. 뭐냐면 수중 침투가 공수부대 중에 제일 세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죠. 네? 근데 물속에서 2분, 3분을 참는다는 거예요. 참고 마지막 한 방 빵 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인생이 계속 참는 인생의 연속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 주위를 보면요. 그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호철, 전해철 성격이 똑같아요. 조용하고 김경수 보세요. 윤건영 보세요. 그다음 이번에 들어간 조국 보세요. 전체적으로 조용한 스타일이어서 오랫동안 참고 같이 가는 이런 스타일이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고 격정적이고 이런 것을 같이 갖춘 이런 좀 인사 선호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운이 더 좋은 편이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파격이었죠, 인사 자체가. 근데 파격이었던 게 뭐냐면 인재풀이 좁았어요. 그렇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말 40대 초에 젊은 사람들 다 썼는데 30대가 다 비서관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30대 비서관이면 사실 정부 부처로 하면은 지금 5급 빨라봤자 4급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1급 준 비서관을 거지. 줬으니까. 그러니까 인재풀이 적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코드 인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이 10몇 년 지나가지고 성숙이 된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거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생긴 사람들 쓸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국정과제 비서관이었던 김수현 이번에 사회수석이 됐죠. 그 당시 41살짜리였어요. 비서관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비서관이 된 겁니다. 또 그 당시에 균형인사 비서관 하던 조현옥 5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비서관이 됐어요. 60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40대, 50대 초반 했던 그런 사람들이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제는 비서관에서 수석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인재풀이 넓어졌고 경험된 사람을 쓸 수 있었다. 그럼 굉장히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매일 비난받았던 게 그 코드 인사. 그래가지고 한편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코드에 맞게 사람 쓰는 거 그것까지 시비를 거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은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쓰다 보니까 이게 독단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고 그
정의감이 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개혁의 주체고 뭐 나머지는 약간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독단적인.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른바 싸가지론 이런 걸로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이분이 그 사람들을 쓰는 걸 보게 되면 자기 캠프 인사들 오히려 자기한테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멀리 하고요. 뭐 박원순계라든지 아니면 안희정계라든지 또는 전혀 자기랑 관계가 없는 능력이 되는 분들을 이렇게 딱 고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지 않는가. 네. 훨씬 저 풀을 넓게 쓰게 품격 됐고요. 인사.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참여정부의 실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성 같은 것들이. 저는 아까 안영환 의원이 저는 잘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정말 벼락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시기 2002년도에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친노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이 생기고 어찌 보면 그때 실패했던 인사. 그렇지만 그때 경험했던 비서관 등등이 10년,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완숙한 프로페셔널들이 된 겁니다. 네. 2002년도에 친노가 만들어지고 이 친노가 2007년도에 대선 지고 난 다음에 우린 패족이 됐습니다라고 안희정 그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2012년에 친노가 부활을 합니다. 근데 친노와 친문이 섞여 있죠. 2012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하는데 그때 당구가 따로 놉니다. 잘 준비되지 않은 도전이었죠. 언제 새로운 프레임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냐면 2016년도 총선이에요. 표창원 있었죠.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있죠. 박주민 의원 있죠. 조응천, 그다음 이재정 변호사, 손혜원 의원. 이분들이 지금 초선 의원이지만 민주당을 거의 책임질 정도의 스타 의원들이 됐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인선하는 사람들 봐도 1등으로 달리면서 초조하기도 했을 텐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피우진 이런 분들 보고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피우진 그 중령 같은 경우에 원래 진보신당 쪽에서 그렇죠. 진보신당 당원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후로 뭐가 좀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나갔던 분인데 요번에 딱 발탁을 한 거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가 하면은 이 아메리카노 산책을 즐기면서 소통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도 화제입니다. 사실 파격 소통의 원조는 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렇죠. 참여정부의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적인 소통을 네트워크형 수평적 소통으로 바꾼 거, 그걸 높이 평가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굉장히 이렇게 권위 같은 걸 좀 권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검사들하고 계급장 때가 맞짱 뜨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그 노무현 정권이 우리 역사상 진보의 최고치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를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노무현 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물려받은 거죠, 당연히. 저도 같은 생각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격정, 열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은근함, 끈기. 이제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 답답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저는 포장지라고 봐요. 한 분은 빨간 포장지고 한 분은 이 그 파스텔 톤의 약간 무채색 그 포장지인데 그 내부를 관통하는 본질은 똑같다고 봐요. 그리고 어찌 보면 40년을 같이 지내면서 서로 일정 정도의 그 시너지 작용을 하고 견제도 하고 함께 가고 그러면서 소통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맞담배 피면서 소통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맞담배는 피지 않지만 본인이 담배 안 피니까 비서실로 근무하고 비서동에 있고 이런 등등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말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 소통하는 대통령. 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같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그 문재인 근대파 대통령이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파. 근데파 두 명.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비주얼이 참 좋아요.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해서 참 그런데 사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비주얼이 좋잖아요. 영화배우 출신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나오면은 그거 자체로 미국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대통령 모습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당분간은 참 기분 좋게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것도 대단한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아니 근데 근대 얘기 안 했어. 근대 얘기. 근데 뭔가 좀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칭찬만 했어. 이런 이미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다른 모습 보여주려면 기자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주일에 2번 정도 기자 앞에 섰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의원들 데려가고 토론했어요. 집단 토론을.
이게 진정한 소통입니다. 네. 사실 지금 나가서 국민들하고 막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 좋습니다. 뭐 이것도 토론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국가를 위해서 국정 운영 능력을 위해서는 여야 의원을 데려다가 밤늦게 소주 한잔 하면서 토론하고 네. 기자들마다 토론하고 이게 진짜 소통이에요. 사실은 나는 근데 대통령은 지금 뭐 하시는 걸 보니까 별로 걱정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전 정권이 기대치를 너무나 낮춰놨어. 아하.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라도 막 갑자기 칭찬을 받고 그러게. 이러니까 저 누가 해도 다 잘할 뻔했어. 벼랑 아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우리 외부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참여정부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적어도 08과 2,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정부 업적 중 문재인 대통령이 꼭 계승해야 할 점과 반대로 넘어서야 할 점을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계승해야 될 점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라든가 네. 또는 제주 해군 기지 그리고 이제 이라크 파병 등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국익을 쫓았어요. 이거를 좀 계승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버렸으면 하는 점은 어떤 일을 어떤 공약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공약은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국익에 어긋난다 이러면은 공약의 폐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중권 교수님. 노회찬 의원이 그때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당선된 데 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으로 대통령 된 최초의 분이에요. 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이제 정보화사로 넘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패러다임에 맞는 수평적인 소통, 네트워크적인 소통을 도입한 게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실패를 한 게 좀 있었죠. 결정적인 실패는 뭐냐면 민생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정권에서 정리해고 그다음에 뭡니까 고용 유연화, 비정규직 증가, 그다음에 이른바 청년 실업 증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했던 게 뭐냐 4대 개혁 입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그때 이제 MB가 들고 나온 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래가지고 747 성장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혹해갈 사람들이 다 글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대화와 협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보이게 있고. 그래서 민생을 강조해서 처음에 이제 바로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정부화한다라든지 아니면 현황까지 챙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단순 잘 꼈고, 저는 이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 전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책에서도 밝혔듯이 노무현을 뛰어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반대파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못했다. 그래서 저는 5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전날도 자신의 반대파를 청와대에 불러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 끝없이 귀를 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만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잘못 길을 갈 때마다 등불이 돼줘서 감사했다. 라고 하면서 좀 그분의 박수를 좀 맞는 퇴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통과시킬 때 반대당 의원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설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퇴임 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5년 내내 끊임없이 하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론하고도 좀. 예. 그리고 우리 외부자들하고 지킨 공약. 그럼요. 자, 근대파 우리 안영원 원장님. 근데파. 별로 계승할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쎄 오늘. 굳이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자, 근대파 우리 안영원 원장님. 근데파. 별로 계승할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쎄 오늘. 굳이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했던 거, 그건 진정성이 있었다고 봐요. 뭐 그런 권력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정신, 그것은 뭐 계승할 만하다고 보고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는 선, 너는 악.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넌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난 정의롭고 난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틀리지 않다. 이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해보자. 거기서부터 그런 마음가짐에서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런 자세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안영원 원장님. 오늘 총 정리를 했네. 요약. 오늘 노래도 하시고. 이 모든 논의 결론. 노래. 그래서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전운행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답답한 거지. 정말 이게 뭐냐, 이거냐 저거냐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 딱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엄청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하자마자 딱 아주 차질 없이 그냥 툭툭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차분하게 정리가 된 분이구나라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에피소드로 유명한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에 이제 뭐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유독 울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시. 그리고 봉하마을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당 대표가 왔는데 군중들의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니까 그 분향소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들어갔고 돌아가는데 분향소에서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사과를 합니다. 분양을 못하게 돼서 뭐 송구합니다 하고 자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장례식장에서 백원호 의원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왔을 때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오냐면서 소리를 지를 때 만류하고 사과까지 하고. 근데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그 김정숙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 울어서 저러다 죽겠구나 싶었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사람 죽는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집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무척 저는 개인적으로 무서운 분이다. 꽤 참을성이 깊지만 본인이 뭐 때나 곁을 지켜주었던 그 친구의 그 관계는 정치권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참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특수 관계죠. 문재인 없는 노무현은 있을 수 있어도 노무현 없는 문재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문재인은 노무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성품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만났던 이미지는 한 번은 굉장히 격정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런 분이라면 한 번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또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3번 정도 뵀나요? 한 번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딱 하다가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아, 이거 인터뷰 되게 못하네. 질문을 바꿔버려요. 자기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녹취를 했잖아요. 그 출판사에서 그냥 내려고 그랬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굉장히 서민적인 언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하는데 글로 쓴 거 보면 이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가지고 다 문장을 고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후보 때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역동적이잖아요. 그리고 임기응변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우연에도 맞설 수 있는 분이고요. 그걸 딱 되치기 할 수 있는 승부사 기질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뭔가 불안해 보인다라든지 단점들도 있었던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세요. 그 다음에 우연보다는 다 이렇게 계획됐다고 하나 어떤 딱 차분해야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나온 말 그대로 받아 적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자가 되면서 더욱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반평생 친구이자 동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를 맞아서 두 대통령을 함께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누구보다 쓴소리를 많이 했던 전 작가님께서 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굉장히 이 운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유서가 운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남겼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저는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책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이상주의를 꿈꿨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것이 뒷받침이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진짜 폭포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니까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물도 뒤집어 쓰고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었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분수대 같은 분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보기도 하고. 지금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출근 때
말하자면 그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 색깔하고 권양수 여사가 입은 옷 색깔하고 비슷하다 하면서 그걸 떠올리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참 보고 싶어 하는구나. 어쩌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을 가끔은 그 동생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요.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되나 잘 결단하면 무척 결단력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언제 봤냐면 그 훨씬 전에 2004년인가 2005년도에 그 지금 만들어진 현행 9등급 갖고 사립대학은 18등급을 하자 그러고 우리 열린우리당 교육위는 5등급이나 7등급을 하자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하도 싸우니까 이해찬 총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공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는 저 혼자 가고 당시에 이제 교육부 총리가 앉아 있는데 근데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었냐? 문재인 그때 시민사회 수석인가 전문 분야도 아닌데 그 교육부 총리가 아주 세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번에 이 그 18등급제가 관철이 되지 않으면 전 사퇴를 내겠습니다. 그 대학의 등살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대학의 요구를. 그러니까 멀리 앉아 있는 문재인 그때도 저는 참 이렇게 우유부단한 분이라고 봤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만두시지 말고 지금 그만두세요. 저 이해찬 총리, 교육부 총리 세 분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그때 상황 파악하고 싸우자고 모인 자리가 아니니까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뚫고 또 얘기해요. 사표 수리하겠습니다. 그만두세요. 전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무척 강단이 있는 사람인데 평상시에 강단을 잘 안 드러내는구나. 꽤 결단력 있는 모습을 전 봤다. 닮은 듯 다른 두 대통령의 행보가 계속 비교가 될 텐데요. 선호하는 참모 스타일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그 노무현 대통령 사람들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좌희정 우강재. 그다음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희정 우강재는 금강팀, 문재인은 부산팀. 그다음에 문재인 밑에 이호철, 뭐 김경수 뭐 등등 이제 그 이번에 그 국회의원 된 팀들. 이광재 같은 경우는요 조용조용한데 무척 공격적이고 격정적입니다. 안희정이요 열정적이죠 여기도. 그런 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척 오래 참습니다. 아마 운명은 그에게 특전사 수중 침투 폭파라고 하는 임무를 준 게 그 이후에 운명을 결정된 것 같아요. 뭐냐면 수중 침투가 공수부대 중에 제일 세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죠. 네? 근데 물속에서 2분, 3분을 참는다는 거예요. 참고 마지막 한 방 빵 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인생이 계속 참는 인생의 연속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그 주위를 보면요. 그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호철, 전해철 성격이 똑같아요. 조용하고 김경수 보세요. 윤건영 보세요. 그다음 이번에 들어간 조국 보세요. 전체적으로 조용한 스타일이어서 오랫동안 참고 같이 가는 이런 스타일이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참고 격정적이고 이런 것을 같이 갖춘 이런 좀 인사 선호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운이 더 좋은 편이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파격이었죠, 인사 자체가. 근데 파격이었던 게 뭐냐면 인재풀이 좁았어요. 그렇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대 말 40대 초에 젊은 사람들 다 썼는데 30대가 다 비서관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30대 비서관이면 사실 정부 부처로 하면은 지금 뭐 5급 빨라봤자 4급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1급 준 비서관을 거지. 줬으니까. 그러니까 인재풀이 적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 코드 인사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이 10몇 년 지나가지고 성숙이 된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다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거 정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생긴 사람들 쓸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국정과제 비서